네, 안녕하세요. 앞서 올린 콘텐츠에서 육류, 우유를 섭취하는 게 왜 안 좋은지 건강면과 환경면으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어류, 해산물은 건강에 좋다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비건분들은 해산물을 안 먹죠. 건강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산물을 안 먹거나 줄여야 하는 이유는 파괴적인 수산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2050년이 되면 바다 생물은커녕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다 건강에 문제 생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단하다, 나도 고기를 줄여야겠다, 사실 나도 고기 별로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상이든 윤리적이든 환경적이든 이유는 다르지만 고기를 먹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산물까지 안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까지 안 먹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웠고 상식으로도 해산물이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에 좋다는 학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축산업 지지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해산물로도 넘칠 만큼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EPA, DHA 같은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왓더 헬스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을 보면 어류도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도 그 근거를 잘 못 찾겠습니다. 해산물 섭취 자체는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70년 전에 깨끗한 바다였다는 말이죠.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유해물질, 독성 화학물질이 있는 공장의 폐수, 의료약품, 플라스틱, 인간과 공장형 축산, 가축들의 똥, 오줌 등 각종 산업, 생활 쓰레기들의 종착지는 바다입니다. 중금속, 다이옥신, PCB, 헥사클로로벤젠, 플라스틱 화합물, 방연물질, 항생물질 등 산업 오염물질은 해양생물, 특히 생선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양생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이 있거든요. 이 중 납, 카드뮴, 비소는 여러 무기질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감소시키고 체내 배출도 촉진됩니다. 예를 들면 칼슘, 철,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 C, E 등이 있고요. 보통 현미밥에 채소 드시면은 이런 무기질은 충분히 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의 2010년 부산 지역 유통수산물의 중금속 실태 조사를 보면은 조사된 수산물들은 모두 섭취해도 안전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은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수은은 인체 대사와 관계없는 축적성 독성 물질이고 일단 체내에 축적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출 역시 어렵습니다. 다량의 무기 수은염을 먹게 되면 통증,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고 만성 독성으로는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과 집단적인 중독증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어류의 수은 농도는 생체 축적을 거쳐서 바닷물에 비해서 몇만 배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메틸수은이 태아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기에 FDA에서는 임신한 여성, 임신 계획을 가진 가임기 여성에게는 심해성 어류나 다랑어 및 새치류의 섭취를 삼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치 먹지 말라는 거죠. 연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패류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금속 함유량이 제일 높은 게 어패류입니다. 바다의 쓰레기섬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 가장 큰 것이 태평양 쓰레기지대라고 크기가 무려 160만 제곱킬로미터, 한국 국토 면적의 16배라고 합니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 기술 개발 단체인 오션 클린업은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지대의 플라스틱 중 46% 이상이 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가 낚시 장비, 부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 어구들은 해양 오염을 넘어서 해양 생물과 해양 서식지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 어구에 잡혀 죽는 동물도 상당하고요. 해류에 흘러다니는 폐기물에 걸려 죽는 다이버 분들도 계십니다. 어구, 어망, 부표 등 대부분이 플라스틱인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자외선, 파도, 소금기로 인해서 이런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집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퍼지면 플라스틱 스모그가 되고요. 공업과 농업으로 생긴 바닷속 화학물질은 미세 플라스틱 표면으로 흡착해서 해양 생물에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어린 어류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겠죠.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 유독물질은 상위 포식자에게 전해집니다. 이 유독 성분은 물고기의 근육이나 지방에 옮겨가고요.
이렇게 유독 성분이 물고기에 착착 쌓이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자체에서도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잔류성, 생물 축적성 물질입니다. 조개류는 생물 전체를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먹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2년에서 2014년에 실시한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 환경오염 연구에 따르면 국내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미국의 해변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때문이라고 하고요. 2025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10배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 수산업 때문에, 우리가 해산물을 먹기 때문이죠. 육식을 다루면서 축산업의 공장화 산업화가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 어업 역시 완전한 산업화가 문제입니다. 그놈의 돈을 많이 벌려고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치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 참치는 연간 420억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산업인데 참치 남획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참치를 너무 많이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래가 참치를 포함한 물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돌고래를 죽이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참치를 남획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국제적 포경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고래 고기 시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고래를 잡아 죽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 남부 해안마을에서는 포경을 아직도 하고 있고 매년 700마리가 넘는 돌고래와 소형 고래를 학살한다고 합니다. 참치 남획으로 인해서 퍼시픽 블루핀 튜나는 1970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3% 미만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샥스핀 때문에 상어도 종에 따라서 1970년도 대비 80에서 99% 감소하고 그로 인해 뜻밖의 다른 종들도 멸종할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양가도 없고 맛도 별로 안 나는 비싼 상어 지느러미 유리 때문이죠. 바다새도 1950년도 대비 70%가 감소했다고 해요. 상위 포식자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수면 쪽으로 몰아주면은 이 새는 바닷물에 부리를 살짝 담가서 수면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채갑니다. 포식자들, 위에 말한 고래, 돌고래, 상어들이 남획되면 작은 물고기가 수면으로 몰아지지 않고 그러면 새들의 먹이가 불충분해집니다. 학교에서 먹이 피라미드를 배웠듯이 1급 포식자 상어가 사라지면 2급 포식자가 과잉돼서 3급 포식자를 전멸시키고 먹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멸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먹이 사슬의 아래까지 연결돼서 작은 유기체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인간이 과잉 상태가 돼가지고 전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샥스핀을 안 먹으면 상어는 멸종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시간당 1만 1천에서 3만 마리 상어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는 상어의 절반은 어업 선단의 조업 중에 발생하는 부수 어획 때문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목표 조업과 함께 그물에 딸려오는 다른 해양 생물을 말하는 거죠. 딸려 올라오면 다시 놔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잡히는 해양 생물의 40%는 부수 어획으로 분류돼서 즉시 바다에 버려지는데 대부분은 물에 닿기도 전에 죽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이 그물 안에 뭉쳐져서 끌려오는 동안에 폐사해 버리는 거죠. 단지 집에서 생선을 먹는 것만으로도 샥스핀을 먹는 것만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상어뿐만 아니라 돌고래, 고래, 거북이 그리고 각종 다른 해양 생물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상어는 수산자원과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산호초가 살아있게 합니다. 상어가 없으면 바다는 늪이 된다고 하고요. 고래, 돌고래도 바다를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가 호흡하러 수면으로 올라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초소형 해양식물에게 비료를 줍니다. 그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에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성해냅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탄소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 전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돌고래와 고래가 죽으면 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어업은 산호초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90%의 산호초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산호를 살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데 동물들의 배설물이 산호에게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으면 양분이 없어져서 산호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호가 없으면 물고기들이 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산호가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인망 어업은 정말 가장 파괴적인 어업 형태입니다. 가장 큰 저인망은 성당 여러 채, 전보제트기 13대를 삼킬 정도로 크고 저인망 줄을 끌고 다니면서 해저를 깨끗하게 긁어버립니다. 땅에 비유하자면 아마존을 블루조로 밀어서 황량한 황무지만 남기는 거죠. 땅에서 사라지는 숲의 면적이 1분마다 축구장 27개 면적이라고 하는데
저인망어업은 1분마다 축구장이 4,316개의 면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듭니다. 해초와 다시마숲은 지상의 열대우림보다 단위 면적당 20배나 많은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최대 93%가 해양식물과 산호에 저장돼 있죠. 그 중에 1%만 손실돼도 그 양은 자동차 9,700만 대의 배출가스와 맞먹습니다. 크릴 오일 몸에 좋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크릴 오일은 남극해에서 서식하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크릴 새우는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고래, 펭귄, 바다새, 물개, 물고기, 오징어, 바다표범 등 남극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크릴 새우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데요. 크릴 새우는 밤에 바다 표면으로 올라와 식물 플랑크톤을 섭취하는데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크릴 새우가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깊은 바다로 내려와서 섭취한 이산화탄소를 배설로 내보내서 막대한 양의 유기물을 심해로 이동시킵니다. 영국 남극 자연 환경연구소는 크릴 새우가 1년 동안 흡수 저장하는 탄소의 양이 2,300만 톤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영국 전체 가정집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규모고요. 따라서 남극의 크릴 새우 개체수가 줄어들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릴 새우는 빙하 가장자리에 살고 크릴 새우의 먹이는 식물 플랑크톤도 낮은 온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개체수 감소로 이어져서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되고 그러면 크릴 새우 멸종도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빙하가 계속 녹는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게 될 수도 있어요. 크릴 오일의 효능은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별로 없어요. 크릴 새우로 만든 오메가3 제품이 인기가 많은데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으로 만든 약물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효과라고 생각하는 혈관의 동맥경화 개선과 항산화 효과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약물 치료보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유, 들기름 등의 식물성 오일 그리고 견과류 섭취가 심뇌혈관 질환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크릴 오일에 인지질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별 효과가 없고 콩, 호두 등으로 섭취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과 눈 건강에 좋다는 아스타잔틴도 연구에 따르면 4에서 12mg을 섭취해야 눈 건강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크릴 캡슐 하나에 0.2mg이 함유돼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타민C에 비해서 항산화력도 떨어지고요. 이 어업의 완전한 산업화는 대규모 설상과 비슷합니다. 매년 2조 7천억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는데 매 분으로 계산하면 500만 마리를 잡는 겁니다. 지구의 어떤 산업에서도 이토록 많은 동물을 죽이진 않아요. 현재 어업 추세가 지속되면 2048년 무렵에는 사실상 바다가 텅 빌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문제 삼으면서도 어망, 어업도구, 산업화업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은데 다 큰돈이 얽혀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저희가 플라스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업적인 어업만으로도 충분히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해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기름 유출이 역사상 가장 큰 유출 사건이었는데 멕시코만에서 하루 어업으로 죽어나간 동물의 수가 이 3달간의 기름 유출로 죽은 수보다도 많았습니다. 기름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조업이 중단되니까 해양생물은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하고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방법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다의 30%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5% 중에서 90%는 어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되어 있는 부분은 지구 전체의 1%도 안 되는 거죠. 저희 나라에서도 보호되고 있는 바다는 없습니다. 빨리 법안이 마련돼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고요. 그러면 잡지 말고 양식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환경 친화적 방식의 양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해산물의 50%는 양식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식은 부수어획, 불법 조업, 해저 손상, 멸종 위기종 죽이기, 위험한 노동 환경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오염 질병이 문제가 있고 이 물고기들의 먹이는 밖에서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업계는 연어 1kg을 위해서 먹이 2.2kg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먹이는 가공된 것으로 말린 생선가루와 추출된 생선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양식되어 나오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한 거죠. 돈이 덜 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연어처럼 돈이 되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줘서 연어를 많이 키워 파는 건데
돈으로 따지면 남는 장사일지도 모르겠지만 생태 환경으로 따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해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양식장은 정말 더럽습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바닷물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돼서 산채로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연어를 살아있게 하려고 항생제를 뿌리죠. 노르웨이에서 항생제의 성분과 양이 크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독한 농약 성분을 쓴 것인데 지금은 규제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항생제는 필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양식장 안의 연어는 양식장에서 자신의 배설물과 같이 빙빙 돌며 살아야 합니다. 매년 스코틀랜드의 모든 연어 양식장에서 만들어지는 유기성 폐기물의 양을 합치면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로부터 만들어지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양식장 연어는 알에서 식탁에 오리까지 50%가 죽는다고 예상되는데 원인은 빈혈, 바닷물이 감염, 전염성 질병, 클라미디아 감염, 심장병입니다. 양식장에서 폐기물이 주위 바다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양식장에서 탈출한 연어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자연에 서식하는 연어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연 연어의 핑크빛 색은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 성분을 지닌 크릴새우 등의 갑각류를 먹어서 생기는 건데 양식 연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회색입니다. 그래서 양식업자는 컬러 차트에서 색을 골라서 먹이에 색소를 첨가해 줍니다. 핑크빛이 나게요. 연어 양식은 완전한 자원의 낭비입니다. 이 연어 이야기만으로도 다큐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지경인데 연어 양식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다시는 연어를 아마 못 드시게 될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 추천해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독이 되는 음식 노르웨이산 연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은 없고요. 저는 단순히 생선을 먹는 일이 저도 이렇게 파괴적일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생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이미 수많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감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 소비를 줄여서 돈이 안 되는 산업으로 만드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해산물을 아예 먹지 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연어, 참치, 크릴 오일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주제에 몸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나빠요. 전체적인 해산물 소비도 좀 줄이시고 생선보다는 해초를 좀 더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의견 있으시면 댓글과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